또 트럼프가 이것을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한 사건이 미국 야후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의 메인을 차지하는 등 큰 화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의 검사 능력과 주정부 지원을 한창 강조하던 중에 한 기자가 브렛 지로 보건복지부 차관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충분한 검사가 가능한데 메릴랜드 주지사는 왜 한국에서 키트를 가져왔는가? 지로 차관보는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매일 초과 검사 능력이 있다고 답했고, 기자는 다시 메릴랜드주는 충분한 키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라고 하자 마크 펜스 부통령도 우리 연방정부도 검사시설 개방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역시 못 참겠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어 호건 주지사가 펜스 부통령에게 먼저 연락했더라면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신의 연방정부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주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메릴랜드주의 호건 주지사가 한국에서 50만 키트를 수입한 것이고 또 이것이 화제가 되어 자신들이 주 정부들을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양쪽에 끼어서 입장이 곤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더 돌려서 보면 진단키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존재가 미국의 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지형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월 20일 미국과 한국은 같은 날 첫 판정자 발생, 2월 말 한국, 중국에 이어 확진자 폭발적 증가, 베트남의 통수, 세계 각국 한국인 입국 제한 확대, 미국마저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하면 어쩌나 불안, 트럼프, 미국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자랑, 그리고 약 3주 한국의 반전 드라마가 세계의 희망으로, 미국 민주당을 비롯한 반트럼프 진영, 트럼프를 까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이 엄청 잘하니 한국 좀 봐라,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 엉망진창이다라며 트럼프 공격. 3월 24일 트럼프 한국에 긴급 전화, 키트와 의료장비 요청. 생방송 브리핑 시에 기자 언론들 한국하고 비교하는 거 좋아하는데 나도 한국과 통화했고 한국도 우리 보고 잘했다고 했다. 우리는 한국보다 테스트도 많이 했다 라고 자랑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저 한국보다 잘했다는 자랑은 팩폭을 맞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한국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한국도 나를 지지하며 앞으로는 한국보다 잘할 거다라고 이미지 메이킹에 한국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11월 트럼프 재선의 핵심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누가 현 사태를 가장 잘 해결해 나가느냐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11월까지 한국을 잘 이용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올려야 하는데, 메릴랜드주의 호건 주지사가 트럼프가 혼자만 가져오고 싶던 한국과의 사이에 끼어들어 버렸으니 열이 받을 만합니다. 더구나 호건 주지사는 한국 출신 아내의 감동 사연까지 더해서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 버립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 시간 21일 50만 회의 검사가 가능한 한국 진단 키트를 확보한 것에 대해 브리핑을 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아내와 함께 볼티모어 공항에 직접 나가서 대한항공 화물기를 마중 나가 50만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한국 랩지노믹스사의 PCR 방식 키트를 받은 것입니다. 메릴랜드주는 한국에서 키트를 확보하기 위해 오래가는 우정이라는 작전명까지 붙였고, 3월 28일부터 주지사의 부인 유미 호건 여사는 13시간의 시차인 한국과 매일 밤 통화를 하며 비밀 작전을 진행했고 22일간의 비밀 프로젝트 끝에 한국에서 진단 키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인의 감사에 큰 빚을 졌습니다 라면서 한국말로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어 한국 키트는 메릴랜드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로드맵에 중요한 상황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야후 일면에 계속 올라와 있는 트럼프와 호건 주지사와의 대립 기사의 댓글들 대부분도 이번 사태의 진행을 제대로 막지 못한 트럼프의 책임에 대해 질책을 하고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의 협조를 얻어 키트 조달에 성공한 것을 호평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추가 테스트를 할 5,000개의 연구실 리스트를 주정부들에게 제공했고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며 나는 잘하고 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또한 불과 이틀 전에 문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한국과 미국의 좋은 관계, 문 대통령과 나의 좋은 관계, 내 친구, 한국이 세계의 모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총선 승리를 축하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현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밀접한 관계인 것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호건 주지사가 반트럼프의 선봉 CNN에서 미국의 테스트 능력이 충분한데 주지사들이 제대로 임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트럼프의 말은 절대적 거짓이라고 한 데 이어 한국 키트를 조달한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버리니 트럼프는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역시 호건 주지사의 한국 키트 구매는 브리핑에 참석한 당국자들의 허를 찌른 것 같았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독일 내무부는 현 사태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다고 명시하기도 했으며, 한국을 칭찬해오던 독일 언론은 이제 미국과의 비교 모델로 한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간 타게스 차이퉁은
미국은 이 동맹국 한국을 잘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절망적인 위기관리 상황을 보면 한국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문제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는가 하면 주간 슈피겔은 커버 스토리에서 한국을 모범학생, 미국을 문제학생이라고 지칭하며 한국과 미국 상황의 진행 과정을 묘사하고 트럼프의 대응 실패에 대해 철저히 해부하면서 트럼프는 세계 강국 미국을 무덤으로 밀어넣을 것인가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 베릴리 정치문화연구소장은 다자주의를 강조해야 하는 독일 입장에서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가치를 활용하며 미국과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키트와 의료물자 등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높아진 위상의 한국은 칭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가져가야 할 이미지 자체로도 중요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정치적 음모론 같은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정치에 기획이나 음모 같은 것이 있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실책을 더 조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민주당 계열이나 반트럼프 진영에서 한국 키트를 또 조달하거나 한국과 직접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대통령인 트럼프가 정식 외교 라인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선취하는 데는 유리했지만 이번 메릴랜드 주정부 자체가 별도로 한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요. 결과적으로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고 이미 주지사협회 의장이기도 합니다만 전국구로 이미지 상승에 성공한 셈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도 최소한 대선까지는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방해비도 계속 고집하는 등 별일도 다 하고 있는데 반대로 가장 중요한 근본 사태의 해결에 관한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 한국과의 협조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몸값이 높아진 한국이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한국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 통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인들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나라들이 있는 것도 상상만이 아닌 최근 중국의 랴오닝성에서 놀라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 독립유공자 후손들과의 간담회 도중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라고 말이죠. 2013년부터 중국 국무원 총리로 임명된 리커창은 절대 권력자인 시진핑에 이어서 중국의 서열 2위로 특히나 경제 분야에서 막강한 파워를 지녔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의하면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한중일 3자 정상회담 자리였음에도 일본의 아베 총리는 빼버리고 한국에만 따로 획기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획기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과 미국이 막판 신경전을 벌이며 북미 실무 협상이 곧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뉴욕 콜럼비아 대학에서 개최된 2019 글로벌 평화 포럼에서 언제쯤 북미 협상이 열릴 것 같냐는 질문에 시점은 낙관적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들을 전후로 해서 항상 북한의 김정은과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첫 만남이죠. 제1 북미 정상회담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페라 호텔에서 열렸는데요. 8일 후인 20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였고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 올해 2월 27일인데 1월 8일부터 10일까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10월 초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탄핵까지 거론되며 민주당의 두들겨 맞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서둘러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를 넘기지 않으리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가장 먼저 시작될 대북 사업으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인식하고 중국의 서열 2위 리커창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북한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개성에 있는 판문역에서 남북 간 철도 연결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도 착공식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하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남북이 공동으로 북한의 철도를 조사하였는데 북한에 설치된 철도 길이는 이미 5,300km, 남한 4,100km보다 1,000km 이상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98%의 노선이 단선화,
즉 한 방향으로만 운행할 수 있으므로 매우 비효율적인 데다가 열차 최대 가능 속력이 20에서 40km 사이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철도 사업이 개방되면 한국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길 기회가 열린다는 뜻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북한의 철도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비상업적이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 조치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이 최근 북한과 일본이 몽골에서 만나 신칸센 설치를 논의했다는 점을 지적하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라며 이미 1차 조사는 마쳤으며 추가 정밀 조사와 설계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할 때에는 예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철도 연결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까지 밝혔습니다. 남북 철도 협력 사업에 중국이 적극적인 이유는 바로 중국 자본을 투입하기 위해서죠. 국회 예상정책처는 북한 개성에서 의주까지 시속 최대 18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복합 선로를 깔려면 13조 1,6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였는데요. 여기에 선로 인프라 비용 90조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총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IMF에 대항하여 2016년부터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선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사우디, 캐나다 등을 포함해서 총 100개국이 가입하였는데요. 중국이 31%로 가장 많이 투자하였고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서 한국이 5번째로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약 4조 5천억 원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총 투자금의 4% 정도죠. 일본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AIIB도 IMF와 비슷하게 돈이 부족한 국가들의 주로 인프라 시설들을 설치해주고 돈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50개의 프로젝트에 12조 원 정도를 투자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IMF의 대항마라는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것 치고는 너무 작은 규모의 투자죠. 하지만 100조 원짜리의 남북 철도 협력 사업에 AIIB의 자금을 투입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성취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자금을 활용한 남북 철도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AIIB는 다른 세계 금융기구들과는 달리 철저하게 수익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현금 흐름과 부가가치 창출 가능 여부이니 말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지 사실상은 상업투자은행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대북철도 사업이 분명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는 뜻이고 실제로 AIIB의 진리친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6에서 10% 사이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외교는 역대 최고급입니다. 갖다 바치기식 외교가 전문인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 브렉시트 이후 적용될 영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추가 관세를 두려워하는 동안 이미 미국과 FTA 재협상에 성공하는 등 최근 한국의 외교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번 대북철도 사업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올 때도